예,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자, 오늘까지 3부에서는 정면 브리핑, 내일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1부에서 전해드리는데요. 자, 오늘 하루에 있었던 주요 뉴스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분석해보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뉴스를 전해드릴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춥기는 되게 춥더라고. 네, 맞습니다. 진짜 예. 추웠어요. 저 오늘 바람이 진짜 많이 부는 것 같아요. 바람도 바람이고 되게 추워요. 맞아요. 어유, 저 오늘 양복 입을 일이 좀 춥게 입으셨는데 기도 하네요. 엄청 추워요. 아우, 야, 근데 오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첫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됐고 지지자들도 대거 결집했다고 하는데 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오늘 바빠가지고 이게 몰랐는데 윤석열 대통령 암살설을 제기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죠.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 신문이 이제 오전에 열렸는데 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자 그 앞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참고했는데요. 지지자들이 어제부터 온라인으로 이제 지지자들 모이자 이렇게 결집을 유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플랜 D는 윤석열 암살이다. 구속이 취소되면 암살 난이도가 하다. 뭐 이런 허위 조작 정보가 올라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 대통령을 지키러 집회에 나가자. 이렇게 서로를 독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300여 명 이상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직장인들이 또 이 근처를 많이 지나잖아요. 출근길과 이 탄핵 찬반 집회 인파가 겹치면서 법원 일대에 정체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전한길 씨도 이런 얘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지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음모론과 같은 결의 주장을 펼쳤는데요. 한국사 강사, 아마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전한길 씨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윤 대통령 암살 관련한 음모론 글을 공유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단체 김미영 대표가 주장한 윤 대통령의 암살 음모론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탄핵 기각 예정이라는 말이 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부정선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럼 민주당과 중국은 부정선거를 덮고 조기 대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기 대선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암살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취지의 글입니다. 일단 전한길 씨는 게시글에서 암살 음모론을 삭제를 했지만 지금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계속해서 국민혁명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받아들여지면 국민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되든 모르겠는데 이 대한민국이 더 큰 혼란에 빠지면은 안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떠한 것이 이 그러니까 사실인지, 진실은 뭐 저거고 사실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합리성이 좀 발휘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형사 재판은 빨리 끝났어요? 네, 오늘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에 예. 열렸는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일단 13분 만에 종료가 됐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는데 반면에 검찰 측에서는 준비된 서면 증거만 7만 쪽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최소 주 2에서
제3회 집중 심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다시 한 번 더 공판 준비기일 열기로 했고요. 그 이후에 또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구속 취소 청구 이 부분에 대한 신문도 있었는데 대통령이 신문에 나왔는데 직접 의견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빅 이벤트가 오후에 또 있었는데요.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출석을 했는데 신문 시작 5분여 만에 퇴정을 했고요. 오늘 탄핵 심판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오후 7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 홍 전 차장이 이제 1차 출석 때랑 입장은 달라진 게 없는데 예. 다만 정치인 체포 내용이 적힌 메모 실물을 가져왔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오늘 굉장히 뉴스가 많은 날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 저희 YTN과 같은 뉴스 채널은요. 오늘 뭐 밤늦게까지 퇴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리가 조금 좀 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상병 사건에서 무죄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 지금 무보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뭐 새로운 보직을 받을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정훈 대령 몇 년 전부터 많이들 이제 뉴스에서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보직 해임이 됐는데요. 원래는 수사단장직에 있었는데 조만간 이 보직 말고 새로운 보직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8월에 수사단장직에서 해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 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 해병대 사령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국방부에 건의를 할 것이다. 그래서 건의가 오면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보직으로는 복귀가 안 되는 거죠? 일단 해병대 측에서는 수사단장으로 복귀시키는 게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보직으로의 복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해병대의 입장이고요. 박 대령은 사실 올해 1월에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고요. 예. 그래서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라서 아직 형사재판 절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박 대령의 경우에는 지난 18일에 수원지법에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요새 이 세금. 근데 이제 요새 세금이 정치권에 굉장히 주목을 받는 게 뭐냐면 네. 이재명 대표가 세금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세금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진짜 뭐 현실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하는데 얼마 전 방송에서 법인세 감소로 세수가 덜 거쳤다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근로소득세 다시 말해서 이 월급. 직장인의 네. 유리지갑에서 나온 세금이 이 법인세보다 훨씬 더 많이 거쳤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직장인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 유리지갑. 예. 뭐 더 약하게 말하면 쿠쿠다스 지갑이라고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근로소득세가 기업이 낸 법인세의 총액보다 더 많았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국세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래요. 이 법인세보다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거친 게 처음이래요. 그렇겠죠. 예. 오늘 뭐 그것도 갑자기 뭐 월급
월급쟁이들이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네, 그러게요. 네. 오늘 국회 기재위 소속의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부터 받은 이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64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 2조 원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2년 전보다는 무려 3.8조 원 증가를 했고요. 지금 경기 악화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등등은 줄줄이 감소를 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은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안도걸 의원실에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봤더니 그 비중이 2022년에는 15.3%였는데 2024년에는 19.1%까지 오르면서 이 비중도 한 4%포인트가량 늘어났습니다.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양도세도 줄었다. 근데 법인세가 제일 많이 줄은 모양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양도세도 줄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준 게 바로 법인세입니다. 2022년 104조 원이 거쳤는데 지난해는 62.5조 원. 그러니까 거의 뭐 반이네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반. 네. 그렇습니다. 영업 실적이 감소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펼쳤던 것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2년 연속해서 대폭의 감소를 기록했고요. 근로소득세가 그러니까 이 법인세의 62조 원보다 한 1.5조 원가량 더 많이 거친 겁니다. 그래서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8.6%, 그러니까 그 전년 대비해서 7.6%포인트 급감을 했고요. 국세 수입 전체로 따져봤을 때는 우리 국세 수입이 336조 원 가량으로 2년 전보다 15% 감소를 했고요. 예. 그런데 같은 기간에 명목 GDP는 또 9.4%가량 늘어났거든요. 예. 물가도 오르고 경제는 성장을 하면 세수도 더 많이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감세 조치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라고 이 자료를 제출받은 안도걸 의원실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이 법인세의 감세 정책 이러한 것들은 사실 경제 활성화 때문에 실시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하기는 전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는데 이재명 대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리지갑 근로소득세 개편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월급쟁이는 봉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인데 이 누진세 때문에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초부자들은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해온 건데 이건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라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민생경제 문제 그리고 특히나 우리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이 관심이 많을 세금 문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중산층의 표심을 공략하겠다.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보이겠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근로소득세에 대한 개선안을 계속해서 띄우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불쑥 근로소득세 개편을 주장했다면서 마치 지금까지 근로소득세는 잘못된 제도인 양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소득세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소득 기준에 따른 맞춤형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있었던 비대위 회의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세금 조금 내라 그러면 월급쟁이들이야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경제 상황하고 이게 여러 가지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실제로 되는지 아닌지 한번 지켜봅시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